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고요. 글쎄 이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우울 증상이 있으니 정신과에 데리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10살짜리 소년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엄마의 대답이다. 그럼 어머니의 생각에는 호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셨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제 방에만 있지를 않나. 가족들이 게임을 할 때도 저만 빠진답니다. 적어도 지난 1년간을 그래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아빠가 축구팀에 집어넣었는데 운동을 못한다고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울어버린답니다. 과거력을 물어보니 아이는 정상분만으로 태어났고 걷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두 제때에 발쳐서 발육되었단다. 다만 잠을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은 좀 예민하여 제 누나보다는 엄마를 애먹였다고 했다. 그런데 4살 때부터 소녀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자주 아파서 소아과 의사를 자주 찾게 되었다. 유아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이다. 그런데 주중에는 이렇게 아프다가 주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후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천식 증상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야 했다. 7살 되는 해에는 천식은 물론 폐렴에까지 걸렸었다. 10살이 되던 금년에는 중이염까지 걸렸은데 소년을 잘 알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우울증도 있는 듯 하여 정신과에 갈 것을 권하였단다. 그것이 7개월 전이었다. 최근에는 어지럼증까지 생기자 마지못해 엄마가 소년을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아온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나를 보기 전에 이 소년은 이미 상담 치료사를 몇 번 보았는데도 소년은 가족들과 대화도 없고 점점 고립되어 가며 잘 하던 학교 공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항우울제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할 듯 하다면서 상담하는 케어리 치료사가 나에게 다시 의뢰를 해왔다. 더욱이 소년은 얼마 있다가 진학해야 할 중학교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했다. 그 전에 과거력을 알아본 뒤에 나는 가족력을 물었다. 혹시 외가나 친가 쪽에 음주벽이 있거나 노름 또는 자살을 한 친척이 있나요? 네, 아빠의 삼촌 2명이 20대에 자살을 했대요. 별 생각 없이 말한 소년에게 나는 소년의 우울증이 아마도 유전자로부터 가족들에게 유전된 듯하니 서둘러서 학교에도 알리고 집안에서도 따뜻하게 소년을 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미 상담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 노력하는 한편 환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학교의 협력도 구하기 위해서 인디비주얼 에듀케이셔널 플랜을 실시하게 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운이 없어지며 자살의 충동과 함께 입맛이나 수면의 변화가 오는 성인들의 우울 증상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슬픈 감정 대신에 매사가 매우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게으르게 보이기 쉽죠. 게다가 당뇨병처럼 유전적으로 오는 우울병이 또는 조울증 등은 외부로부터 따로 스트레스가 없이 자신 내부의 호르몬이나 화학물질 불균형에 의해서 오므로 금방 알아내기가 어렵답니다. 호세의 경우 삼촌들의 자살로 보아 유전적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 중학생 때에는 이미 몸 안에 많은 호르몬 변화가 오고 있어서 정서 불안이 심해질 때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호세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있는 소년에게 그동안 엄마가 너무나 몰랐구나, 미안하다 말하며 어깨를 안았다. 이제 심리적인 치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두뇌 안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올려주는 약물 치료를 의논할 때가 된 것 같군요. 20여 가지가 넘는 항우울제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약품을 고르는 일에 이제 저와 호세 그리고 부모님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은 14살짜리 백인 소녀가 엄마와 함께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학교 성적도 좋은 학생이다. 지난 몇 년간 나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가족이 안심을 하던 중에 갑자기 자살 기도로 정신과 병원에 5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해서 외래 진료차 온 것이다. 자살을 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환청이 들리는데 제 나이 또래 애들이 자꾸만 저보고 죽으래요. 이런 환청 현상이 몇 달이나 계속되었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가족이나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요. 소녀의 말이다. 겉으로는 명랑해 보이고 착실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다. 간혹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던가 혹시 내가 없어져 버리면 가족이 편안해지겠다 등등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진단되지 않았던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는 심한 주의 산만 증상 등이 있다가 부모님과의 불화나 친구 문제가 겹치는 경우에 자살을 꿈꾸는 청소년이 많다. 이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편지를 써놓을 수 있었다면 자살이 예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할 용기도 잃어버린다. 인간의 감정은 다른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대뇌 피질의 밑에 있는 간내 안의 번연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원시적이고 폭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차원의 전두엽 기능을 거쳐서 정리되어진다. 자살 감정을 언어나 그림을 통해 나누다 보면 노도처럼 겪었던 느낌들이 다스려져서 더 이상 행동으로까지 진행될 필요가 없어진다. 다른 사람이 주위에 없는데 자신의 귀 속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거나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나 물체가 눈에 보이는 경우는 환청 또는 환시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병이나 마약 복용, 술이나 다른 중독 약물들의 금단 현상 등에서 올 수 있다. 이 소녀는 11살부터 가끔 자살 충동을 느꼈었지만 그동안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써놓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살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었다. 처방해준 항우울제도 잘 복용하며 친구들과의 사이도 원만하였다. 이렇게 잘 치료에 응하던 아이가 갑자기 환청 증상을 경험한 것이 몇 달 전이었다. 너는 죽어야 해 라는 명령의 소리를. 작년에 가족을 떠나버린 소녀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유전적으로 알코올과 우울증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다행히 소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치료를 해준 정신과 의사가 그녀의 증상을 조울증으로 진단하고 데파콧이라는 정서 안정제를 시작해서 나를 안심시켰다.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환청이나 환시는 정신분절증 환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에게서도 올 수 있다. 물론 마약이나 음주 금단시 또는 중증의 간이나 콩팥 기능 저하 같은 내과적 병에서도 올 수 있다. 소녀의 경우에는 정서의 변동이 심해져서 우울 증세와 분노 현상 또는 까닭없이 기분이 고조되어 말이 빨라지고 2-3시간만 잠을 자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밤새도록 집안 청소를 하는 등의 조증 증세를 보였었다.
심한 우울 증상이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 성장 후에 조울증으로 전환될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우울하거나 심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부모님을 걱정시켜서 야단을 맞을까봐, 아니면 이 소녀처럼 이미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간혹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심리적 충격이 커지거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 또는 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조울증이 처음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처럼 몸과 두뇌가 성장을 하며 발달 단계를 지나는 동안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질환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좋은 예가 저학년에서 주의 산만증이 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는 이 소녀처럼 주요 우울증만 보이던 청소년이 조울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의 병, 즉 우울증과 주의 산만증, 조울증과 강박 증세 또는 조울증과 거식 장애 등등이다. 그러나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본인과 가족들이 상담을 받으면 그 예후는 아주 좋은 것이 이런 정서적인 질병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의 산만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A. 산만 증세. 첫 번째,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다른 활동 시에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두 번째, 일이나 놀이 도중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이 힘들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흔히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학업, 자빌, 직업상의 임무 수행을 못한다. 다섯 번째, 과업이나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학습이나 숙제 등을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일곱 번째, 활동이나 숙제에 필요한 도구를 잘 잃어버린다. 여덟 번째,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아홉 번째, 일상적인 활동을 잘 잊어버린다. 두 번째,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첫 번째,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옴지락거린다. 두 번째, 앉아 있어야만 되는 교실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세 번째,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네 번째, 여가 활동 시에 조용히 참가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섯 번째, 수더스럽게 말이 많다. 일곱 번째, 차례를 기다리는 게 힘들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의 대화나 활동에 방해하고 간섭한다. 가족 중에 17살 이상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중에서 첫 번째 활동 중 5가지가 해당된다면 주의 산만 증세를 유전적으로 안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17세 이하의 초, 중, 고등 학생들 중에서는 6가지가 해당되는 경우에 주의 산만형 ADHD를 의심한다. 만일 최근에 교통사고나 몸의 질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ADHD가 아니다. 적어도 12살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 왔고 6개월간 계속 지속된 경우에라야만 이 진단을 의심한다. 아이들은 가끔 불안하거나 슬플 때 또는 몸이 아파도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분야에서 5가지가 해당된 남편이나 자녀가 있다면 이는 행동 과잉 및 충동성 ADHD를 앓고 있는 경우이다. 2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복합성 ADHD이다. 이를 진단해서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뇨병을 다루는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 당뇨병이 췌장이라는 우리 몸 장기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화학물질의 문제로 인해 생기듯이 주의 산만증은 두뇌라는 장기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의 부족 때문이다. 당뇨병 치료가 늦어지면 실명, 사지절단, 콩팥 기능 저하 등의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듯이 주의 산만증도 적합한 치료를 안 해주는 경우에 자신감의 저하로 오는 우울증,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결혼이나 직장생활의 실패, 술이나 마약 남용, 반사회성 행동이나 범죄까지 이룰 수가 있다. 당뇨병 치료가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인슐린을 주입시키며 체중 조절,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듯이 주의 산만증의 치료도 부족한 도파민을 필요한 시간에 보충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주위 사람들, 학교 및 가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산만증은 나쁜 아이나 못된 어른이 아니라 집안의 유전인자 때문에 온 두뇌의 병이며 적합한 치료를 조기에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젯블루 항공사 사장 뉴먼들은 모두 주의 산만증 환자라고 알려졌다. 다행히 이들의 어린 시절 누구인가가 그들을 믿어주었고 본인이 한 곳에 푹 빠져버리는 경향을 격려해 주었으며 소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눈감아 주었을 것이다.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시작하고는 자신이 아주 빠져들어가는 경우에만 집중을 하였지만 많은 훌륭한 자자들이 작품을 완성시켜 주었다. 주의 산만증과 지능 지수는 상관이 없다. 일반인들의 지능은 80에서 120 사이 있고 80 이하나 120 이상이 드문 종 모양을 보인다. 집중을 못하는 경우 자신의 탁월한 지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우울 증상이 많아질 수밖에. 이들은 남보다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특히 애를 쓴다. 그런데 공부나 일에 성공에만 초점을 집중하고 있는 엄마나 아내들을 즐겁게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쉽게 포기한다. 공부 시간에는 흥미가 없지만 수영장에서는 한없는 기쁨과 의욕을 보이는 어린 아들을 수영장에서 살게 했던 어느 편모는 몇 년 전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7개 금메달을 받아내는 성취를 가능케 했다. 우선 아이가 잘하는 점을 받아주고 자신감을 길러주다 보면 점차 전두엽이 성숙되며 못하는 분야도 용기를 갖고서 자신 있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당뇨병이 걸린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주의 산만증 등에 고생하는 자녀나 배우자도 가족 유전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들을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자. 그리하여 그들만이 가진 창조성이 나타나며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하는 30세까지 아니 그 후에도 계속되는 두뇌 성장의 희망을 이들에게 심어주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즉 ADHA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아이가 쓰는 약 때문에 커서 마약 중독자가 된다고요? 특수장애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한인 부모님들에게서 걱정하는 전화가 온 것은 중앙일보 4월 20일자에 실린 애더러에 대한 기사 이후였다. ADHD라는 약자로 불리는 이 병은 두뇌에서 분비되는 뇌전파 물질 중 도파민이 전두엽에서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다. ADHD를 이해하려면 우선 전두엽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강아지나 송아지처럼 숨골과 번연계의 기능만 있다. 번연계 또는 감정뇌는 포유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몸의 고통을 감지하고 위험 시에 도망가거나 싸우는 반응, 즉 스트레스를 이기는 일을 감당한다. 갓난아기는 배고프거나 몸에 열이 날 때뿐 아니라 엄마가 안 보여도 죽을 듯이 울어댄다. 보호자가 없는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전두엽이 성숙되면 엄마의 상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아기는 유아원에 가서도 엄마를 기다리며 더 이상 울지 않는다. 2살이 되어 전두엽이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라 3살쯤 되면 아무리 속이 상하고 귀찮더라도 바지나 침대에 쉬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본다.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의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튀어나온 동생 때문에 심술이 나서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 그 후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양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의 성숙해진 전두엽이 번연계에서 발생된 울적하고 화난 감정들을 억누르게 되면 아이는 야노증을 그친다. 엄마랑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5살에 학교에 가서는 좋아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따라한다. 그러다가 3학년쯤 되면 제자리에 앉아서 재미없는 책도 읽어야 하고 골치 아픈 구구단도 외워야 한다. 공부, 기억, 주의 집중, 창조, 판단, 계획과 함께
감정 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가족력의 영향으로 지루한 공부 시간에 주의 집중이 안 되니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커피처럼 전두엽을 일깨워줄 도파민이 생리적으로 잘 나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전두엽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 리탈린, 컨설타 등이 포함되며 앰페타민이다. 이런 작품들은 종류에 따라서 체내에 4시간, 8시간, 12시간 정도 있으면서 전두엽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이것을 스티뮬런트라고 부른다. ADHD 환자가 애들러를 쓰는 경우에는 감정 억제 역할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기분이 안정된다. 마약으로 사용될 때처럼 흥분 현상이 오지 않는다. 도파민 분비가 이미 정상적이었던 마약 상습자가 아데라를 쓰는 경우에는 그 용량을 점점 늘려야만 처음과 같은 하이를 맛보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ADHD 환자는 자신의 체중과 병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정량이 결정된 후에는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이상 올리면 부작용이 온다. 또한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지루한 숙제가 없는 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마약 상습자들이 경험하는 금단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전두엽은 아이가 25에서 39세가 될 때까지 성숙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른이 된 후에 약이 필요 없어진다. ADHD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9세에서 15세쯤이다. 이때는 번영계가 각종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극을 받아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를 저지해야 할 전두엽의 기능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우수하던 학생 중에 중학생이 되자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성적이 떨어지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주의력 결핍만 있고 과잉 행동이 없어서 미리 치료를 받지 못했던 ADHD 환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 코카콜라나 다른 강력 음료수를 마셔야만 짐승이 되는 청소년들 중에도 ADHD 환자가 많다. 이들 음료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도파민 부족 상태의 전두엽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코케인이나 메담페타민 등의 흥분제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따라서 ADHD를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진단하여 치료해주면 암페타민이나 다른 마약 상습자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나 그냥 방치해 줬을 경우에는 술이나 다른 약물 중독자가 되기 쉽다. ADHD를 비롯한 모든 정신과 치료는 정신적인 상담과 적합한 사회적 환경, 필요한 약물 복용과 운동을 동시에 행해야 한다. ADHD는 유전이 주요 원인인 두뇌의 질병이다. 빨리 발견하고 환자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자긍심을 높여주며 전두엽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의사와 부모와 학교가 함께 한다면 예후가 아주 좋은 한국인 중에 많이 발견되는 병이다. 감사합니다.